얘들아, 안녕. 벌써 세 번째 시간이다. 자, 그동안 우리 수업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얘기를 했었지? 먼저 여기서는 이제 국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듣기 말하기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1단원인데 설명을 했었지. 그 다음에는 이 영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어의 6가지 영역 중에서 문학의 4가지 영역 중에서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시를 크게 써놨어. 그 다음에 시에서 갈래는 형식상 갈래와 내양상이란다. 내용상 갈래가 있고, 형식상 갈래는 자유시와 정형시, 내용상 갈래에는 서정시와 서사시가 있다 라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을 했었지. 운율은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는데, 내재율은 자유시랑 관련이 있고 외형률은 정형시와 관련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지. 운율은 어떻게 만드냐? 반복을 통해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반복은 단어 혹은 구, 그 다음에 아니면은 문장이나 문장 구조, 음보의 반복, 음수의 반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번 시간에 음보와 음수에 대해서 뭐 3음보, 4음보, 음수는 뭐 3, 4조, 4, 4조, 7호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표현법을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다들 기억이 나니? 다행히 이번에 찍는 건 영상이기 때문에 보통 수업할 때는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잖아. 너희들이 다시 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 잘 모르겠으면은 저번 시간 수업을 다시 들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은 확실하게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은 정말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데 모르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 오게 되거든. 어때? 양 많아서 시에 대한 이론? 이거 말고 좀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요 정도는 알고 고등학교 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오늘은 표현법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자, 표현법은 엄밀히 말하면 표현법은 참 이게 수사법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들인데 나는 이거를 먼저 심상으로 나눌게. 심상은 원래 표현법에 들어가진 않아. 근데 편의상 보통 표현법, 뭐 이 시의 표현은 어떤가 하면 사람들이 심상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사법을 말하거든. 이 수사법이라는 거는 말을 꾸며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먼저 심상 얘기하자. 자, 심상은 이게 설명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어, 이거를 적용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난 좀 성의 있게 설명을 해볼게. 자, 먼저 심상은 시각 있지? 알고 있지?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후각, 이렇게 있고, 그 또 하나가 공감각이지. 그러니까 심상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라는 원래 인간이 가진 5가지 감각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 심상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예를 들어 미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각에 의존을 하겠지. 그런데 미술에서도 아주 특이한 모양을 만들어서 질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이제 촉각을 자극하는 거지. 만져보지 않더라도. 그런 식이야.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뭐 과학적으로야 이거는 인간의 5가지 감각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국어적으로는 시각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시각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이것을 심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 너무 말이 어렵나? 자, 예를 들어서 파란 하늘 떠오르니? 파란 하늘 본 적 있잖아. 그 아름다운 하늘을 떠올릴 수 있다면 너희들은 시각적 표현을 떠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가 한 말은 너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지. 어떤 상상력이냐면 시각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의미는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어. 1학년 때도 다 공부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 어, 아, 빵을 부드럽다 할 수 있냐? 참 애매하니까 빼자. 매끄러운 비단 이렇게 한다면은 매끄러운 느낌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만질 때 쫙 매끄러운 느낌 드는 거지?
그렇다면 촉각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네. 이것이 바로 심상이다. 그러니까 촉각을 상상하게 만들었다면 촉각적 심상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5가지를 갖다가 묘하게 결합하는 경우가 생겨. 그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잠깐 다른 종이로 해야겠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 저번에 썼던 거라 막 뒤에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 말을 잘 봐봐. 라는 말은 시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이 시는 1930년대 시야. 그런데 이 시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를 잘 봐봐. 푸른 종소리. 자, 떠올려 봐봐. 분수처럼 흩어지는 분수처럼 흩어지는 너희들은 뭐가 떠오르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나는 시각이 떠오른다. 그럼 푸른 종소리를 봐봐. 이거 애매하지 않아? 푸른 뭐가 떠오르니? 시각이 떠오르지. 푸른색이니까. 그치? 시각적인 자극을 하고 있어. 종소리는? 그렇지. 청각적인 상상을 자극하게 만들고 있지. 그렇다면 이거 되게 웃기는 거야. 시각과 청각을 갖다 결합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안 되는 건데 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상상해봐. 이렇게 종이 있어. 이 종을 갖다가 누가 땡 쳤다? 그럼 소리가 쫙 퍼져나가겠지? 이렇게. 근데 이 퍼져나가는 소리를 갖다가 만약에 이게 파란색이라면? 그러니까 이거 푸르다고 할게. 푸른색이라면? 그럼 상상이 되지. 종이 있는데 땡 치니까 푸른색이 사방으로 쫙 퍼지는 상상이 되잖아. 그렇지. 그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청각이 퍼지는 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를 그 청각의 시각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거를 갖다가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2개가 뭐 결합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2가지 감각을 섞어서 그걸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될 거야. 안 그러면 거의 뭐 그냥 계속 뭔가 좀 이렇게 추리소설 발견하듯이 시를 보게 될 거고 상상할 수 있으면 되게 쉽거든. 자,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 심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자, 그 다음에 수사법. 수사법이라는 거는 수사란 말이 꾸민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말을 꾸며내는 표현법에 포함되는데 이 수사법은 교과서에서 분류하기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어. 비유하기, 그 다음에 변화주기, 그 다음에 강조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유법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 아니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야. 직유법과 은유법, 의인법, 대유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변화주기에는 주로 뭘 쓰냐면은 서리법, 도치법, 인용법, 대구법, 여기가 좀 모자라서 문답법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강조하기에서는 과장법, 영탄법, 반복법, 열거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다는 거. 근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요 정도로 하고 요 정도를 알고 있다면 참 좋겠어. 솔직히 다 설명해 주고 싶어. 이거는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좀 듣기가 좀 편할 거야. 나는 그 이해하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인터넷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 강의하면서 이것까지 다 하고 있으면은 너네 힘들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만 할게. 이 표현법 중에서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중요한 것. 이번에는 반어법이 중요하다. 왜 그런지 기억나? 저번에 교과서 우리가 볼 때 설명했었지. 반어법이 나왔기 때문이야. 반어법 나오면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풍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풍자법이라고 안 하는데 반어와 풍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그 3번째 게 역설법.
이런 걸 얘기할 거고, 참 요거는 이제 수학법 중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역설법 같은 경우 그렇게 포함되기도 하고 반어법도 포함되기도 해. 근데 풍자라는 거는 법으로는 들어가진 않는데 하여간 이 세 가지 개념은 이런 수학법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좋아. 이거는 너희들 따로 공부해라. 아니면 우리 계약하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거 나름 재미있는 건데 나중에 이거는 두고두고 많이 쓰일 거야. 자,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반어와 풍자와 역설이야. 자, 먼저 반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자, 반어라는 거는 이거 참 설명하면 이것도 간단해. 그냥 반대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말을 할 때 뜻을 정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를 반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주로 예시를 뭘 많이 드냐면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너희들이 그래 좀 마음 아픈 걸 얘기하자. 라면을 끓였어. 라면 맛있잖아. 이거 냄비야? 양은 냄비다? 오늘 이런 식으로 라면 끓여 먹지 않냐? 나도 그러는데. 라면이 있어. 꼬불꼬불 있어. 이 라면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맛있겠다 하고서는 이걸 들고 오는데 이게 좀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손잡이를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오면 딱 되는데 여기랑 여기를 얘가 갑자기 그렇게 하기 싫다고 밑에다가 이렇게 책 같은 걸 받치고 온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한마디 하겠지. 야야야 그러고다가 엎으면 어떡해. 근데 얘가 괜찮아요. 나 이거 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들고 오다가 엎었네. 팍 땅바닥에 라면이 가득하고 나는 너무 안타깝고 우리 엄마는 열받고 그런 슬픈 상황이야. 슬프지 벌써. 딱 그때 엄마가 한마디 하는 거지. 잘했다. 이 꽉 깨물고 하신 말씀이야. 자, 이 잘했다는 말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딱 그거 할 때 어떤 반응이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바로 그래야죠.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빨리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당연히. 근데 엄마가 잘했다 하고서는 어금니를 딱 깨무셨는데 정말 잘했어 엄마? 이러면 이제 등짝 스매시가 날아가는 거야. 왜냐면 엄마가 얘기했던 잘했다는 뜻은 정말 잘했다는 뜻이 아니거든. 반어법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반어법은 그 의미를 봤을 때 맥락을 고려하면은 그게 확실하게 반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특징이지. 그래서 이 반어법이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나올 건데 이렇게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법이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어. 자, 그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에 풍자. 반어와 풍자가 이거랑 많이 비슷하게 쓰여. 왜냐면은 이 의도가 되게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거든. 근데 풍자는 이거랑 좀 다르게 비꼬는 거야. 자, 비꼬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보통 비판을 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정치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그래서 내가 내 예시를 차마 가져올 수가 없었어.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은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은 거기 되게 많거든. 어떤 정치인에 대한 비판,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고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 조선시대의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지. 그런데 그건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이걸 한번 보면 어떨까? 자, 만평이야. 해외 만평인데 한번 요 보고선 대충 의미를 볼 수 있을까? 생각해봐봐. 그림이 감이 오지 슬슬. 이 중에 비판하고 있다면 누굴 비판하고 있겠냐? 1번, 2번, 3번, 4번, 5번. 누굴 비판하고 있겠어? 누굴 풍자하고 있겠어? 그렇지. 딱 보이지? 이거지. 지금 영어 모르는 사람들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건 코비드, 이거는 코로나잖아. 월드, 세상이야. 여기 있는 건 닥터, 의사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토피드 피플. 왜요? 나 발음이 완전 스토피드 맞냐 이거? 스튜피드라고 있냐? 어리석은 사람들, 폴리스. 이 사람은 이제 경찰들이지. 그러니까 이거네. 코로나로부터 세상을 의사가 구하고 있는데 그 줄을 굳이 끊겠다고 덤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경찰들이 잡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풍자하고 있다면 얘를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 풍자는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비꼬기 위한 형태로 재밌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학습 활동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어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얘기할게. 자, 또 하나는 역설이야. 자, 이거는 지금 안 나오고 나중에 다시 나올 건데, 자, 역설이라는 것은 언뜻 들으면 모순된 것,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아. 근데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말이 되는 것, 이거를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상황을 한번, 아니, 상황이란다. 먼저 예시를 들어보면은 옛날 시에 이런 게 있어.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님 갔는데 님 안 보냈대. 말이 돼? 안 되지. 이걸 모순이라고 해.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인데 왜 역설이 되냐면은 이게 말은 안 되지만 말이 되거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님은 갔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서 님을 보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표현은 굉장히 되게 슬픈 상황이나 이럴 때도 많이 쓰이긴 하더라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난 이걸 예시를 뭘 해줘야 너네가 와닿나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남자가 있어. 개망난이야. 이 개망난한 이 남자는 맨날 남자 저기 예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데이트도 안 하는 아주 나쁜 놈이지. 맛있는 거 있어도 혼자 먹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있어. 얼굴 좀 더 작게 그릴게. 여자친구는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막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왜냐면 이 남자가 너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참다가 드디어 이 남자한테 한마디를 하게 되는 거지. 넌 여기 있지만 넌 여기 없어. 하고 가버렸어. 울면서.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이 말 듣고 뭔 소리지? 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뭔 소리지? 하고서는 이해를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될까? 웬만하면 알아듣겠지? 너네는 뭐라고 듣겠냐? 넌 여기 있지만 넌 여기 없어. 뭐 이게 굳이 해석하기 좀 민망한데 뭐 당연하잖아. 넌 여기 있지만 지금 너는 내가 아는 너는 내가 사랑한 넌 여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표현들이 갖다가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나 뭐 반어적인 표현, 풍자적인 표현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 아까도 내가 예시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엄마가 잘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넌 여기 있지만 넌 여기 없어 이런 말이라든지 그거 외에 풍자도 엄청나게 많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쓰이는 말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이게 반어야 이게 풍자야 이게 역설이야 하고 있으면은 확실히 좀 감이 떨어지긴 하지. 자, 국어가 재밌는 점은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 겪는 얘기들을 책에서 하게 되거든. 그래서 달리 보면 또 어렵기도 하지.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내가 15분 넘겨버렸네. 15분 안 넘으려고 노력했는데. 자, 길게 해서 미안하고, 이론은 오늘 여기까지 한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 수고 많았어.